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드론 산업 육성 방안과 국가 안보 관점에서 안티 드론의 발전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는 드론 시대 신성장 동력으로서 진단과 대안 토론회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제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김일열 드론사업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나시스템 김정호 지휘통제통신 연구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무인기 시스템협회 이기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신인호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 신인호 소장입니다. 여기 혹시 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왜 교육사령부에서 와서 이걸 발표하지? 교육시키는 기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교육사령부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한 10년, 20년 뒤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좀 예측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부대 구조, 또 병력, 인재 양성 이런 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미리 미래전을 준비하는 전투발전 기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러한 전투발전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교리를 발전시키는 기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럼 현재 그러한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잘 훈련시킬 것인지 하는 교육훈련,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명칭이 교육사령부다 보니까 전부 교육시키는 기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육군교육사령부는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전투발전 기능을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주제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드론, 로봇 사실 최근 한 3, 4년 동안 핫 키워드였는데 드론만큼 또 드론봇 체계만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견인할 플랫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라 생각을 하고, 또 드론봇 체계만큼 앞으로 군을 첨단 과학 기술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민군 겸용으로 활용할 기술 분야가 많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최 측과 또 참여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보고드릴 순서는 앞에서 이 시장 규모의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현황만 보도록 하고, 현재 우리 육군에서 이 드론봇과 대드론 체계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시장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는 굉장히 갭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굳이 도대체 이 공공수요가 왜 이렇게 빨리 안 생기고 많이 확장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분야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규모인데요. 2024년 앞으로 5년까지 글로벌 시장은 한 3배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드론 시장도 향후 우리 국토교통부 2017년 자료에 의하면은 향후 약 30% 이상의 성장을 계속 해나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현재 등록된 드론 숫자하고 조종자 숫자만 하더라도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획기적으로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드론이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일까요? 항상 이 참과 방패의 원리에 의해서 또 단점이 있는 것이죠. 방금 여러 의원님께서 소개하셨다시피 올해 9월 달에 사우디 정유시설 피격을 받았는데 이 예멘 방문에 사용했던 그 사례는 앞에서 의원님들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이 예멘 방문이 사용했던 드론이 예멘 방문이 드론 18대하고 크루즈 미사일 7대를 가지고 2개의 정유시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루즈는 일부 실패를 했어요. 근데 드론은 전부 목표지로 다 날아갔습니다. 드론 한 대의 가격이 15,000달러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저가를 가지고 굉장히 높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우리 북한의 소형 무인기 위협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전 주변에 승인되지 않은 드론이 출현한 현황만 올해만 벌써 10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공법 위반 추이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드론을 가지고 아무 데서나 막 찍어대다 보니까 이 사생활 침해 논란도 지금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그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비롯해서 법령 위반을 것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드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대드론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국내 그 대드론 업계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면은 그 앞으로 성장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실제 기술력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대드론 분야도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기술력을 확보하지만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 드론 산업계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살펴보면은 드론 그 업체 수는 지난 한 4, 5년 동안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른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5년 미만의 스타트업 중심의 신생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이 무인이동체 사업단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은 무인이동체의 매출액을 따져보면은 매출액 전체 총 액수는 16년에서 18년까지 약 한 1,300억 원 증가하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보시다시피 요 공공 분야의 매출액은 거의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제시는 하지 않았는데 2017년은 오히려 공공 분야가 이거보다 더 낮은 상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될까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공공 분야에 이미 수요가 다 만들어졌다고 보시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공공 분야에서 이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오늘 여기 대통령님의 올해 6월 달에 하신 수석보좌관 회의 때 강조하신 말씀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획만 세우지 말고 뭔가 만들어 봐야 된다. 일단 덤벼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2, 3년이 지나면은 이 새로운 모델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앞에 거를 폐기시키더라도 하여튼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시작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공공 분야의 수요를 창출하는 데 굉장히 큰 지침이고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육군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드론보 전투체계 발전 현황을 좀 간단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육군에서는 지난 2017년에 전임 김영우 육군 참모총장이 계실 때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 육군은 5대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 5대 게임 체인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 하나가 바로 드론보 전투체계 발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육군에서는 저희 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 밑에 드론보 군사연구센터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앞으로 드론과 로봇을 활용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연구를 시작을 했고 또 드론보 전투단도 창설을 하고 전체 드론 업무에 대한 업무 조정 통제를 해서 육군본부에도 드론보 담당관실을 두고 현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군 혼자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미래에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전투를 할 것인지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컨퍼런스를 현재 개최하고 있고 챌린지 대회와 전투 실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떤 조직보다도 우리 드론봇 군사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민간군 산하견의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굉장히 활성화해서 의사소통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육군은 이 드론봇 전투 체계를 요 세 가지 축에서 현재 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개념 발전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전투 발전 컨퍼런스 혹은 산하경과의 여러 가지 세미나 또 육군 저희 교육사령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위원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해서 미래에 드론과 로봇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지 이 개념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지금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무기체계 소요도 뽑아낼 수 있고 또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부대 구조를 새로 설계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시켜 나갈 것인지 교육 소요도 뽑아내고 이런 여러 가지 분야 전투 수행 저희들 군에서 이야기하는 전투 수행 기능이라 그러는데 기능별로 굉장히 많은 전투 발전 소요를 좀 뽑아내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축이 이제 여기 기술 확인 및 선도 이런 타이틀로 저희 지금 챌린지 대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마추어 수준에서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챌린지 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챌린지 과제를 던짐으로써 여기에 응모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국내 산업계가 군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드론봇을 운영하고자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은 또 거기에 응모한 기업들이 이 출품한 작품을 보면서 현재 우리 국내 기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을 만든 것이 이 챌린지 대회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능성 확인이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전투 실험입니다.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현재 국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을 가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 이 새로운 싸우는 개념을 과연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구현하는데 어떤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보완돼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투 실험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이 결과는 다시 개념 발전에도 피드백되고 전투 실험 결과를 가지고 개발하는 업체에도 지금 피드백 시켜주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전체 네트워크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굴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전투 수행 개념을 발전시킨 그 중에서 오늘 여기에서는 가장 큰 그림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는 이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전투 수행 개념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타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또 바로 실시간 감시가 되면은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얼마나 동시에 타격하고 결심하고 동시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장이 결정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싸우는 개념 자체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드론봇 컨퍼런스 작년에 4월 달에 할 때 제가 여러 다 산하경 관계자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이런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저희 지상군의 무기체계의 30%를 유무인 복합 내지는 무인화해서 드론봇 체계로 바꿔나가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처음 듣는 분들은 야 그게 가능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있으셨는데 실제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싸우는 개념을 쭉 발전을 시켜나가고 기술 발전 추세를 가지고 딱 볼 때 이걸 제도적으로만 뒷받침해 줄 수 있으면 오히려 30%가 부족할 정도의 소요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봇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대변되는 ICBM, IoT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또 클라우드, 또 여기에다 새로운 에너지 이런 분야를 활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전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장 생태계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에코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전체 기술들이 다시 또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이 만든 그 전투수행 개념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이 소요가 합참에서 소요 결정한 것이 지금 현재 20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군본부에서 합참에 제기한 소요가 이 대신 말가지고 23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사 전투발전부에서 육군본부에서 올라가 육군본부에서 아직 합참에 올리지 않고 내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게 지금 23건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이 새로운 소요를 지금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년, 2년 내에 계속 진화적으로 새로운 소요들이 발굴될 겁니다. 다음 전투실험인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아마 보시지 않으셨을 텐데 작년하고 올해 했던 것들 중에서 인상적인 장면만, 눈 오는 데도 막 날아다니죠. 인상적인 장면 몇 가지만 좀 편집을 했습니다. 요거는 성균관대학교 그 학생들이 만든 로봇입니다. 같이 지나간 게. 요거는 유탄을 달고 올라가지고 위에서 공중에서 옆으로 쏘는 겁니다. 요거는 공시험장에서 원래 이제 70km를 비행을 목표로 해서 그 전투실험 챌린지 대회를 했던 거고, 이건 다수 비행체 제어 장면이고, 이것은 공격 드론입니다. 이거는 실제 목표 지역까지 정확하게 가가지고 일부러 안전 문제 때문에 천천히 가는데 실제 빠른 속도로 가서 충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드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드론을 가지고 건물 내부를 수색하는 장면이죠. 이거 뭐 아주 정확한 수준의 뱀뱅이고, 이거 풍뎅이 모양을 모사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기술 수준은 아직까지는 뭐 초보 단계고 완전히 아직 성숙되지 못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챌린지 대회를 1회 대회 하면서 느낀 것은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컨퍼런스나 하고 전시회에서 나온 드론 이런 것들이 거기서 홍보하는 것 같이 바로 우리가 써먹을 수준이 아니구나. 또 실제 그 시험실에서 완성되는 이 수준이 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체들도 군에서 진짜 제대로 써먹게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또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기술 수준을 달성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챌린지 동회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와 기업, 연구단체들, 학생들은 전부 여기 다시 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이 지금 현재 이런 방향으로 원하는구나 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이것이 계속 순환이 되면은 앞으로 미국의 다파 수준은 안 되겠지만은 단기간 내에, 그리고 그 자금만 조금 더 상금이 높아지고 조금 자금만 지원된다 그러면은 이것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ADD의 많은 지원하에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잘 살려나가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는 유일한 군 내에서 하고 있는 유일한 챌린지 대회입니다. 이게 명실상부 우리 군을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챌린지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전투실험인데요. 저희 전투실험은 크게 세 가지 축에서 진행을 합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미래의 새로운 부대 구조, 아미 타이거 4.0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대 구조를 과연 그것이 군이 구현 가능할 것인지를 실험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상용 드론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실제 서부 축선, 동부 축선, 해안 뭐 이런 데서 사용이 가능할 것인지를 실험하고, 또 한 가지는 업체들이 연구실에서만 개발한 걸 가지고 이게 야전 운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도저히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테스트 베드로서 이것을 여건을 제공하지 세 가지 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미 타이거 이것은 올해 10월 달에 KCTC 강원도 인제 KCTC 지역에서 저희들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실험 장비로만 저희 올해 한 13종의 50세트를 지금 구매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 유형별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화보병대대, 서부축선대대, 동부대대, 이작전사 지역의 후방대대 중에서 내륙대대와 해안대대 이런 소요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투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만 이 전투 실험 용으로만 구매한 예산이 저희 한 68.5억 원 정도를 좀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혀 거의 없었던 예산을 올해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서 개척했다고 저희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여러 드론봇 컨퍼런스에 가니까 드론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업체 관계자가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아까 전투 실험에서 보였던 챌린지대에서 보셨던 같이 유탄을 쏠 수 있는 드론을 만들어 봤는데 이 실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건 이제 폭발물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 쏠 수도 없고 또 장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거 가져오시라. 저희들이 규정을 새로 저희들이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최소한 요걸 제공을 해서 하시도록 해드리겠다. 그리고 또 어떤 업체에서는 드론에다 소총을 다는 걸 개발했어요. 저희들이 뭐 전술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를 떠나가지고 이걸 좀 실험해보고 싶은데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총도 없지, 또 탄약도 없지, 또 더더구나 개발지에서 뭐 노천에서 그냥 총을 쏜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죠. 그것도 저희들이 실험해드릴 테니 가져오시라 해가지고 다 이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15종 60세트의 실험을 지원했는데 이 실험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 막연하게 책상에서 연구실에서 연구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고 실제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개발하는 과정에 지금 피드백 시키고 있습니다. 계란식까지 좀 끝내달라고 하시는데 아주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산학연 정부 기관들과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을 포함해서 산학연 전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지혜를 모으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이 드론봇 전투 체계를 굴려나갈 인프라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드론봇 전사를 현재 2023년 4,000명 양성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드론 교육센터도 지금 현재 총 16개소를 목표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드론 수요가 늘어나면은 저희들이 상용 드론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들 한 2020년 정도가 되면은 약 한 198억 원 내년에 그것도 2030년이 되면 한 5조 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절반밖에는 못했는데 대드론 분야가 또 남아 있는데 대드론은 사실은 이 세 가지 기능을 해야 이제 가능하죠. 일단 어디에 있는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탐지할 수 있어야 되고 저게 적인지 아군인 건지 이걸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무력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국가별로 대드론 시스템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여기는 일단 대부분 다 이제 소프트킬 방식을 그걸 제시했는데 이 무력화하는 방법은 소프트킬과 하드킬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소프트킬 방식을 전부 다 제시를 했는데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가 탐지 식별 무력화가 전부 다 일치화될 수 있도록 현재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우리 ADD 박병서 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지만은 이제 여러 국가에서 레이저를 중심으로 해서 하드킬 방식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22년에 50kW 레이저 대공무기의 시제품을 개발해가지고 납품을 해라 하고 이제 미국군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간 대드론 분야인데 이건 이제 막 장이 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법규에 의해서 사실 이 전파법에 막혀가지고 대드론 분야에 대한 개발 자체도 사실 제한되는 상태인데 그나마 이런 법률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연구 개발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다 초보 수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근거리 감시 레이더 TOD를 이제 전환시켜서 대공용으로 전환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특정 정비 지역 중심으로 현재 개발해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거의 아주 소형까지 다 잡아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 이제 타격 체계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이 전자파를 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건데 아직 조금 초보 수준이고, 요거는 이제 실제 포를 쏴가지고 떨어뜨리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죠. 이 대드론 분야도 이 드론이 성장하는 것만큼 확장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이 대드론 분야도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은 저희들은 전투 실험을 드론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티 드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방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큰 관건이 되어서 내년도에 일단 대드론에 필요한 시험 예산을 일단 40억 원을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다 이 국회 심의에서 삭감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되면 아마 기초가 잘 닦여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실제 시장하고는 느끼는 체감 온도가 굉장히 갭이 큽니다. 그럼 이것을 앞으로 공공 분야에서 더 확대하고, 특히 이제 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드론과 대드론 분야에 제일 수요가 큰 수혜자이면서 또 이제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빨리 수요를 만들어 나가고 쓸 수 있을 것인가 대안인데요. 여기 이제 국방부에서 마련한 신속 시범 획득 제도입니다. 이것은 시범 획득 제도는 연구 개발을 해서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것을 소유 결정을 해서 사겠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 현재 연구 개발 과정은 앞으로 다 생략을 하고, 좋은 제품이 있으면 업체가 좋은 게 개발된 게 있으면 이거 군에서 한 1, 2년 써보고 좋으면 바로 소유 결정을 해서 도입하겠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거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더라도 최소 소요가 한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노트 에이스를 쓰고 있는데요. 내년에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똑같은 고민이 이 분야에 계속 생기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군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들이 또 전투 실험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봤을 때 이런 방법이 어떨까 생각입니다. 뭐냐면 업체에서 어떤 시제품을 하나 개발을 하면은 이걸 가지고 한 A 부대에 들어서 전투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개선된 걸 가지고 다음 B 부대에 적용을 해보고, B 부대에서 해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피드백해서 C 부대에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진화적으로 점점점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그래서 완성이 되면 이제 전 부대로 확대시키는 이런 방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수요는 창출되고 진화적으로 가기 때문에 기술 발전 추세에 뒤지지도 않고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제가 월요일 날도 이 슬라이드를 하나 제시를 했는데,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 육군의 그 미래사령부 창설과 소요 획득 개발 과정 전 과정을 통합시킨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립니다. 뭐냐면, 기존에는 미 육군 같은 경우는 획득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개념을 연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개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다 각각 다른 사승장군이 지휘하는 지휘체계 밑에서 일을 했는데, 이래가지고는 미군들도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비슷한 문제를 느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무기체계를 정해놓고 전력화하는데 아무리 빨라야 7년에서 10년, 늦으면 15년, 16년까지 미군들도 그렇게 걸렸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발달하는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군에서 써먹을 것인가. 이 대안을 찾다가 결국은 새로운 사승장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개념 발전부터 시작해서 획득하는 이 전 과정을 한 사령관 밑에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한 지휘체계 밑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지휘체계 밑에서 개념센터에서 환경 개념을 만들고 나면은 이 개념에 필요한 그 능력을 식별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시제를 개발해서 시제를 가지고 전투 실험을 해보고, 이 전투 실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반영을 해서 개발하는 데 반영하고, 필요하면 개념도 좀 보완하고, 이게 한 지휘관 밑에서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육군이 가지고 있는 아미 리서치 랩하고 연구개발사령부 밑에 있는 여러 연구기관들이 기술 수준과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먼 기술은 아미 리서치 랩에서 나머지 전투능력개발사령부 밑에 있는 연구소들은 시제를 개발하도록 이 역할 분담을 잘 해가지고 이게 전부 유기적으로 계속 돌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우리가 미국 그러면은 정말 연구개발 분야에 특히 군의 연구개발 분야는 연구개발 하시는 모든 분들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R&D 예산의 거의 절반을 국방부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군에서 개발한 기술이 다시 사회로 스피노프 돼가지고 이제 계속 활용되고 환원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미 육군이 최근에 또 그것을 미 국방부 전체가 최근에 어떤 위기감을 느꼈냐면은 이제 구글, 아마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발전시키는 이 인공지능 기술, 뭐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워낙 빨리, 워낙 거대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에서 스스로 개발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외부에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군에서 아답트 해가지고 잘 활용할 것이냐? 이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시스템을 지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여기 지금 이제 대학들과 이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요 전략적 파트너 대학에 해당되는 대학은 6개 기술 분야를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뭐 초장사선 타격 체계, 인공지능, 3D 프린팅 뭐 이런 것들 6개를 정했는데 여기에 지정된 대학은 1년에 800 밀리언에서 1200 밀리언 달러를 프로젝트별로 지원받도록 해놨습니다. 또 군과 학계를 곧바로 연결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여단급, 장군급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무기체계 하나 조금만 문제가 생겼다. 근데 이거를 획득 시스템에 태워가지고 다시 정비받고 보완받기는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은 그 부대에 가까이 있는 대학에 아예 이 오다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기술적인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여기에 보통 한 200만 달러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산학의 내 기술이 군에서 바로 접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앞에 이 세 가지를 제시해 드린 거는 첫 번째는 우리도 아주 오래 걸리는 현재의 그 획득 시스템을 지금쯤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더 이 수단을 단축시키고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개념 발전부터 시작해서 이 시제를 개발하고 전투 실험을 하는 이 전 과정이 소요군이 주도가 되어서 이 전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ADD 부사장님 계시지만 저희들은 ADD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우리 여기 계신 박병수 부사님하고도 뭐 1년에 한 5번씩 모여서 토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 체계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군의 지휘 체계고 ADD는 방위사업청의 지휘 체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엄밀하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군은 처음에 소요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ROC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미군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소유군과 개발자와 연구자들이 다 아주 유기적으로 한 사이클 안에서 같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학연의 기술이 얼마나 빨리 군에 접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냐,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된다, 과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 전 분야에 가셔서 패스트 팔로워로서 역할을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즉, 선진국이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그걸 따라잡으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런데 전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수준에서 이 경쟁력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한테 기술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공짜는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패스트 팔로우하고 퍼스트 런너 혹은 퍼스트 무브의 차이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 팔로우는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외우고 따라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70, 80% 이상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퍼스트 런너는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뭐든지 도전하고 해봐야 됩니다. 왜냐? 아무도 우리한테 주는 게 없고
또 우리가 해보지 않은 분야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도전해보고 실패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을 해서 이 교훈을 도출해서 다시 또 피드백시키고 또 도전해보고 이 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어 왔던 우리 모든 과학기술계와 우리 국방 분야의 팩트 시스템 전체를 지금은 제도 전반을 갖다 놓고 한번 들여다보고 이걸 얼마나 맞게끔 시대적 기능에 맞게 새로운 틀을 만드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견해를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박병서 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 레이저 무기 체계단장 맡고 있는 박병서라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듯이 그 레이저 기반 요격 기술의 그 전 세계적인 개발 현황하고 그다음에 저희 나라의 기술 수준 그리고 산업화와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개발하면서 느꼈었던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 안티 드론이라고 돼 있어서 마치 드론을 반대하는 것처럼 좀 보여서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카운터 드론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 드론에 대한 그러니까 무력화 기술을 개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사진 3장이 이제 이게 사실은 좀 의미가 있는 사진들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표적에 레이저를 쏴서 맞춘 이제 그 표적 주변을 찍은 사진인데 우측 상단에서 그 표적을 향해서 두 개의 선이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저 두 가닥이 요 가운데 표적을 향해서 맞아가지고 이제 터지는 장면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표적을 향해서 두 개의 레이저를 두 지점에서 쏴서 한 개의 표적에 맞추는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증거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저희가 한 20년 전에 만들었던 하드웨어 사진입니다. 이때의 그 망원경의 크기가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다음으로 큰 사이즈였었고, 그때부터 국가연에서 레이저 무기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맨 우측에 있는 사진은 그 레이저가 발진하고 있는 거를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국가가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무슨 사진이구나, 어떤 레이저구나, 출력은 대충 얼마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 3개 사진을 공개하는 이유는 수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이미 저희 기술 수준이 이거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겁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아까 제가 인사드릴 때 그 말씀드렸던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원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가지고 뭐 어떤 종이나 나뭇잎을 이렇게 태우는 이제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만약에 나뭇잎이 표적이라고 그러면 이걸 빨리 태우는 게 표적을 무력화시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요 이제 햇빛을 이용할 경우에는 돋보기를 크게 해서 햇빛 양을 많이 한 군데다 모으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레이저 무기에서는 요 돋보기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해진 크기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레이저 출력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 햇빛을 가지고 할 때는 손 떨면 여기에서 한 지점에 조사되지 않고 계속 흔들리니까 좀 늦게 타겠죠. 그러니까 안 흔들리게 하는 거. 그다음에 요걸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 모아지는 그 초점의 그 크기가 변하죠. 그러니까 요 크기가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가장 작게 만드는 기술. 이제 요 기술들이 모아져야 이제 전체 레이저 무기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볼 때 레이저 출력만 계속 보고 있는데, 실제로 레이저 출력을 크게 하고 이거 손을 막 떠는 거하고 출력은 낮지만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개가
그 믹스된 그 파라메타는 어느 나라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하드키를 할 때 레이저가 무슨 뭐 대단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 아니고 광선으로 에너지를 날라서 표적에 맞춰서 표적을 가열해 가지고 그 내부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요격 기술하고의 차이점은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그 기존의 어떤 물체를 날려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탄도라는 걸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 탄도는 뭐 바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바닷가냐 산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그래서 사실은 명중률이 이게 추산하기가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진하니까 표적이 보이기만 하면 어쨌든 표적까지 계속 직선으로 날아가니까 처음에 조준만 잘하면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쉽게 표적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로 표적을 요격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출력과 어떤 정해진 거리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파라메타로 표적을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수치는 이 표적에 맞았을 때 그 단위 면적당 레이저 출력이 얼마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급으로 가려고 하면 이 값이 어느 값 이상을 넘어가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제 감이 없으시니까 말씀드리면은 그 철공소에 있는 그 철판 자르는 가스토치 요거의 값이 실제로 철판 자를 때는 요 가까이 요쯤이 가장 약간 팁에서 한 1cm쯤 떨어진 데가 가장 온도가 높은데 여기에서 측정했을 때 요거의 값이 0.5쯤 됩니다. 사용하시는 그 일반 다림이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값이 0.01쯤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무기로 간다고 하면 만약에 탄이 날라오는데 뭐 어쨌든 여기에다가 이런 토치를 가해서 이걸 계속 히팅을 한다고 하면 뭐 조금 있으면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레이건 대통령 때 그 스타워즈 계획에서 상정했던 탄도탄 요격 기준으로 했을 때의 요 값은 0.6이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진만 하니까 앞에 가리는 게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과거에 다른 무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곡선을 이용해서도 뭐 공격을 하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건 그렇게 안 되니까 실제로 은폐헌폐된 표적에 대해서는 뭐 제한적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어이구. 그렇게 하고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이제 뭐 기상이 안 좋으면 당연히 이제 기능이 약해지겠죠. 그렇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비가 막 와도 왜 운전할 때 앞에 차가 보이고 저 멀리 뭐가 있는 게 어쨌든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만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레이저를 쏘면 뭐 100% 날아가지는 않지만 그걸 통과한 레이저는 표적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무기로서의 기능이 뭐 위력은 약해지지만 기능은 발휘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냐라는 이제 정량적인 데이터는 이제 따져봐야 되지만 참고적으로 보잉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위에 있는 그 수치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안 알려진 현상인데 저희 레이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출력이 세다 보니까 레이저가 날아가면서 그 경로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히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굴절률이 바뀌어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레이저는 직진한다라는 걸 약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굴절률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래 조준했던 포인트에 안 맞고 딴 데에 맞겠죠. 그래서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km를 쏜다고 그러면 센치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차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효과를 없애버리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레이저 출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현상이 심해져서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이제 어떤 ROC 뭐 이런 걸 설정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그림들은 그 한 2년 전에 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그 드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테러 형태의 양상을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 주제에서 그 신인호 장군님께서 발표하셨던 그런 기능들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일반인들이 여기 뭐 총이나 뭐 이런 폭약 이런 거는 실제로는 맘 먹고 하자면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요게 아마 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쉽고 만약에 이런 게 뭐 주거 지역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석유 비축 단지라든가 이런 데 저런 게 한번 떨어지면은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요런 거를 어떻게 빨리 탐지하고 이거를 어떻게 무력화를 시킬 거냐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요게 이제 사우디 유전에 떨어졌던 것과 동일한 그 모델의 무인기를 이제 미국 정보 쪽에서 이제 이렇게 공개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이 크기가 백령도에 떨어졌던 무인기 크기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형태도 대체로 유사합니다. 가운데 실린더 형태로 되어 있고 요거는 물론 이제 미익이 약간 좀 긴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인기는 대체로 이제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이렇게 하는데 중량의 약 10% 정도의 그 무장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만들면 20% 정도까지 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탄 하나가 보통 한 400g에서 500g 정도 됩니다. 모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은 어쨌든 연료 싣고 원하는 데까지 날아가서 그거를 투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자폭을 하든가. 그래서 사우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크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도 이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갖다 반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요 세 장의 사진은 국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단지를 이제 구글에서 캡처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그 녹색 서클은 반경 2km 서클인데 그러니까 2km 바깥에 정도 보면은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그런 형태의 어떤 테러를 가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요렇게 개념을 세우고 계신데 어느 특정 어떤 에리아를 방어하는 개념, 기지방어라든가 이런 형태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 개의 무기로 뭐 모든 걸 다 커버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거리별로 표적 종류별로 여러 단계의 장비들을 써서 이제 방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외국에서 레이저 무기에 관련해서 이제까지 발표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무기는 아니고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 전력화 시킨 나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기사에서 보실 때 특히 국내 기사 중에 전력화됐다 아니면 뭐 배치됐다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원문에 가서 읽어보면 다 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기술 수준으로 볼 때는 미국의 이 시스템은 그 로키드 마틴에서 그 하드웨어를 제작을 했는데 저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다 고만고만한 수준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나라 수준도 여기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발표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작년에 이런 어떤 모바일 형태의 시제를 이제 발표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야전에 깔렸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ADD 기술 수준은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거는 저희가 3년 전에 실험한 사진을 지금 편집해서
고정익 무인기를 약 수킬로미터 바깥에서 레이저를 쏴서 격추시키는 그 동영상을 이제 순차적으로 편집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요거 크기는 백령도에 떨어졌던 무인기 크기하고 유사한 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걸 이용해서 레이저를 맞춰서 이제 떨어졌던 장면 찍은 거고요. 그래서 이 실험은 대체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4년 전, 5년 전에 시작을 했고, 이런 탐지 수단까지 연동해서 실제로 격추하는 실험까지는 3년 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발전을 시켜서 신문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금년도에 체계 개발이 착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기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를 세게 그다음에 표적을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쏴주는 두 개의 기술이 이제 큰 기술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그 단위 소요 기술들은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기술 수준이 그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부품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거는 지금 충분히 가능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관점의 기능을 구현하는 그런 쪽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특정 부품 그런 것들을 부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국산화하는 쪽에 좀 노력을 집중을 하면 이제 그 업무 범위나 개발 범위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다음에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산업화 내지는 하여튼 경제성 있는 쪽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방 관점에서 보면 제일 우려되는 게 레이저 연구하는 분들이 중국제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기로 가려고 하면은 그 불안한 상태,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공급선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공급선을 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그 부담이 저희 국가연 개발자들 입장에서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민수 쪽에도 그 사용처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산업체 쪽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 ADD에서는 그 레이저 기반으로 한 레이저 안티 드론 기술은 실용화가 이미 가능하고 아까 신문 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계 개발에 이미 착수를 했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시면은 군에서 큰 결심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세계 최초로 저희 나라가 전력화 시키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부품 국산화 위주의 국가 전체적인 협력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부 토론에 앞서 발제 및 토론자분들은 중앙 테이블로 이동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윤건준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분들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11시 10분부터 12시까지 50분이 배정돼 있었는데 한 20분이 늦어져 가지고 가능한 한 좀 12시 이내에 끝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20년 동안에 초소형 비행체 드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드론에 대한 연구를 가장 오래 한 교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시점에서 민간용 드론은 이제 중국한테 많이 밀렸지만 사실 국방용은 우리가 7대 강국에 지금 그 들어가 있는 걸로 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지난 8월에 초대돼서 가 보니까는 중국의 그 과학기술대학에 제가 초대돼서 초청 강연을 했는데 엄청나게 중국이 군 사용도 대단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상당히 지금 국방용 오늘 그 발표한 이 내용들이 우리 미래 국방용 드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스마트폰이 우리 세상 삶의 패턴을 바꿨는데 앞으로 20년은 드론이 우리 그 생활의 어떤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이 군용 드론이 또 제일 큰 그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세 분께서 하실 텐데 소개는 아까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주제 발표 육군 그 드론봇 대드론 전투발전 추진 방향과 두 번째 주제 발표 하드킬 방식의 안트 드론 연구 현황을 발표하셨는데 세 분 토론자들께서는 그 이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시면서 나름대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꼭 그 주제가 아니더라도 아주 중요한 것은 조금 좀 뭐 또 의견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이 한 5분씩 해서 15분 동안에 세 분의 그 패널 발제를 듣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대해서도 한 뭐 1, 2분 정도씩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김일열 방위사업청 드론사업 팀장께서 5분 정도 한번 발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위사업청 드론사업팀장 김일열 대령입니다. 오늘 그 발제자분들께서 아주 그 심도 깊은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방위사업청 드론사업팀장으로서 저희가 그 지금 그 신인호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여러 가지 드론 육군의 드론 전투 체계 중에서 드론에 관련된 사업을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 10월 13일 날 사업 설명회를 예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저희가 그 드론 봇 전투 체계 중에서 드론 전투 체계가 저희가 앞으로 사업할 그 과제가 10개가 되고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미리 업체들을 관계자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 육군에서 중기 전환이 돼서 그 사업 설명한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그 근거리 정찰 드론 같은 경우는 그 소대급에서 이제 운용하게 될 우리가 많이 형태 자체는 우리가 많이 보는 멀티콥터형 드론에 대한 정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드론을 내년에 이제 그 입찰 공고를 내서 약 3년간 연구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과연 이걸 연구 개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 드론이 많이 상용화돼 있는 것을 구매를 해서 할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행 연구도 하고 자체에서 그 많이 검토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그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제 곧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뭐 소형 공격 드론도 이제 준기전이 돼서 다만 저희가 예산을 이제 또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제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추진 못하고 내년에 그런 선행 조치를 해서 21년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뭐 통신 중계 드론이라든지 이제 계속 그 이제 육군에서 그 소요 제기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도 사업팀장으로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그 드론 관련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하루가 빨리 그 발전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착수를 아무리 빨리 제가 노력을 해도 최소 2년은 착수하는 데까지 2년이 그 소요가 되고 또 착수를 해서도 그 사업을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데 뭐 3, 4년 걸린다고 하면 실제 군에 전력화되는 거는 5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선행 연구를 이제 기품원의 그 선행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팀에서 이제 선행 연구를 해서 저희가
그에 따른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실제 이제 착수를 하려고 한 시점에 보면 선행용가 2, 3년 전에 된 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업체든 또 아니면 뭐 국가인이든 기술이 많이 올라가 있다면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되는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많은 업체 관계자분들 여기 와 계신데 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사업팀에도 좀 공유가 되고 알려진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연구 개발 기간을 더 단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저희가 이제 신속 시범 획득 제도도 저희가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텐데, 연구 개발이 다 돼 있다면 구매를 해서 가능하다면 또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군과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업체 관계자들이 많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박두로 한번. 예. 방위사업청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10월 13일 공군회관에서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설명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바로는 정말 방위사업청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10년에 앞으로 10년의 드론 사업 계획을 모든 기업들이 와 있는 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 30년 이런 행사에 가봤지만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그때 감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근데 뭐 또 오늘 또 우연히 또 옆자리에 앉아서 이런 토론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위사업청이 이제 우리나라 드론 산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토론은 김정호 하나시스템 연구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시스템 지휘통제통신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오늘이 참 시의적절한 토론인 것 같습니다. 뭐 드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는데, 드론이 특히 정밀 타격 능력, 소형 경량화,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은 무기 체계로서 분명히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정유시설 폭격 같은 경우 말고도 지난 2년간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18년 12월에 영국 게이트워크 공항에서는 드론이 출몰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36시간 동안 공항이 마비가 됐었습니다. 1000편의 비행기가 이착륙이 금지가 됐었고요. 14,000여 명이 실제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었죠. 영국 육군이 드론 안티 드론 시스템을 공항에 투입되고 나서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36시간 만에 이제 해제가 됐었는데요. 이제 아마 그때 들어갔던 장비가 라파엘에서 개발한 드론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난 18년 8월인가요? 그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어떤 국가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드론 2대가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7명의 군인들이 사상을 입었고요. 그때 사용됐던 드론은 좀 전에 전투발전 부장님께서 사우디 정유시설 폭격할 때 샀던 게 한 15,000불짜리 드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 DJI 제품의 M600 시리즈였습니다. 5,000불짜리죠. 거기에 1kg의 C4 폭약을 탑재를 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그 정도면 50m 범위에 있는 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이러한 사례들은 전장 상황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탐지 능력과 그다음에 무력화 수단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모여 있는 공간들 아니면 국가의 주요 시설들에 대한 방어 태세가 제대로 갖춰지려고 하면 다양한 수단과 다양한 대응 체계가 분명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스마트폰의 발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보면 한 2025년 정도 되면, 지금은 우리 눈에는 이 밖에서 보면은 드론이 잘 안 보이죠. 엄청난 수의 드론이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일 거고요.
작은 드론뿐만 아니라 아마도 파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어도 5인, 6인 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펼쳐질 텐데 불과 25kg의 드론 하나에 1kg의 폭약을 탑재할 수 있었는데 그런 파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6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300에서 400 정도 페이로드를 실을 수 있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시대가 곧 다가오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체계가 충분히 있는지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굉장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양한 국방과학 연구소뿐만 아니라 저 하나 시스템, 하나 디펜스 또 많은 방산 시스템 회사들이 안티 드론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먼 거리에서 우리가 이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지, 그래서 대응 수단이 가동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얼마큼 잘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단, 다양한 탐지 시설들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대응 체계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하나 시스템이 그 카운터 드론 쪽에 대해서 아주 많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저희 벤처 기업도 하나 시스템하고 좀 그런 협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도 나가는 걸 보면 이 카운터 드론 산업도 드론 산업에 못지않게 큰 그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이 이 통신 쪽이 기반이 된 카운터 드론 쪽으로 간다면은 다른 나라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그런 그 강점을 가지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카운터 드론 오늘의 주제는 아주 시기적절하고 미래 산업을 위한 아주 좋은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무인기 시스템 협회 이기성 회장님께서 5분 동안 이제 해주시겠는데 제가 바로 전에 지난해까지 이 협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의 활동을 또 상당히 관심 있게 좀 저걸 하고 있는데 한번 그 협회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주제가 카운터 드론 쪽하고 이게 대응하는 레이저 무기 쪽이 나왔는데요. 제가 카운터 드론 하면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옛말에 한 도둑 10장정이 못 막는다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운 이제 문제이고 2009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무인기 테러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과제가 수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7km 이내에 근접을 했을 경우에 탐지를 하고 5km까지 왔을 때는 이게 새냐 무인기냐 가시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한 줌 카메라, 고정밀 줌 카메라로 실제 가시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무력화할 것이냐. 자, 서로 업다운 링크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가로채자. 또는 GPS 제밍을 하자. GPS 제밍 안 하고 그냥 요즘 얘기하는 FPV로 조종해서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카메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섬광을 쏴서 무력화를 시키자. 그래도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청와대 담장에 그물망이 쫙 올라오게 하는, 그래서 그물망으로 잡자. 그거 넘으면 어떡할까? 그러면은 총 그물망을 쏘자.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얘기들이 10여 년 전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물로 쏜다, 뭐 한다, 이게 현실성이 제가 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첫 번째 탐지. 360도 방향에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그것도 몇 대가 어느 방향에서 올지도 모르는 것을 탐지를 한다라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었고, 반대로 그 당시에 저는 공격자 입장이었습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비행기 한 대만 보낼 것이냐,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그다음에 일직선상으로 보내겠느냐? 그렇게 안 보내겠다. 여러 대를 무작위 방향에서 지그재그 비행을 해서 근처에 도착을 한 다음에 동시 타격을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공격이 쉽습니다. 방어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 기간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국가연연에서 레이저 무기를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이제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듣고 상당히 좀 저도 좀 뿌듯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 교육사에서도 이제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전투 실험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술 개발 유도를 하겠다 이제 그런 저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무인기 관련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는 얘기는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거죠. 이제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예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언제 나왔느냐? 최초의 이론이 1940년도에 이론적으로 인공지능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론적으로만 나왔지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학교 책에서만 남아 있다가 1980년도에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제가 이제 대학생이던 시절입니다. 그때 인공지능이 굉장히 화두가 돼서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논문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웬만한 곳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간 시스템들이 현재 실생활에서도 사용이 현재까지 돼 왔고 그랬는데 저기 뭡니까 이세돌 바둑 알파고입니까? 그거를 계기로 해서 2010년대에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돌풍을 일으키는데 보통 사람들은 AI가 가장 최근에 생긴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벌써 80년 전에 생겨서 40년 후에 한번 유행을 탔고 그 후 40년인 지금 현재의 유행을 타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듯이 무인기 관련된 분야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해 준다라면은 전문가 그룹들이 있는 저희 협회를 많이 부려먹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꼭 영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실 맞습니다. 한국 무인기 시스템 협회가 이 드론 관련돼서 벌써 15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산학연 특히 연구소 쪽하고 대학 쪽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이 많아가지고 이쪽에서 나오는 의견이 아마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했더니 이 방어하는 게 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저희 벤처기업에서 그걸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제밍 앤 스푸핑까지 저희 개발된 컴퓨터 가지고 해봤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중지를 모으고 여러 가지 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이 이제 생각보다 좀 어디 가면은 패널들이 주어진 시간보다 시간을 오래 끌어가지고 저기 사회자가 참 곤란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12시까지는 끝내야 되니까는 한 두세 분 의견을 코멘트나 어떤 또 의견을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플로어에서 혹시 의견 주실 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들 패널이 이거 토론에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도 짧고 그래서 국민의 하나사무로서 좀
총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신인호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세기 동서냉전 종식 후 20세기 패권주의 신냉전 시대에 이 드론이라는 이 무기도 대북한 비핵화 정책의 한 일환으로 하는 거로 생각되는데요. 비핵화의 최선책은 핵보유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차선책으로 비대칭 무기 최과의 차원에서 국방계획 2.0을 밀리터리 4.0, 국방계획 4.0으로 확대해서 민간군 사랑전 커뮤니티 활성화 및 그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방부 내에 스마트 사령부 창설을 좀 권유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그것과 연관돼서 신인호 소장님, 그것과 연관돼서 추가 질문을 하면 그 미래사령부 갔다 오셨잖아요. 그 미 국방부의 DIU, 국방혁신단, 뭐 혁신센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는데 그 DIU하고 미래사하고의 관계가 업무 관계나 이런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실은 저희가 저런 질문에 대한 답을 풀려면 지금 육군 차원이 아닌 국방부 차원에서 이 DIU 같은 조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앞서가야 되는데 우선 그 관계 설정을 서로 어떻게 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까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먼저 좀 답변을 플로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세 분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신 거에 코멘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플로어에서 말씀하셨던 이 앞으로 밀리터리 4.0 이 키워드 정말 제시해 주신 데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아미 타이거 4.0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우리 무기 체계를 비롯한 전력 체계와 전력 지원 체계 또 평상시 군 운영 전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개념을 잡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도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김한경 선배님 말씀하신 거는 DIU는 국방부 조직이고 미래사령부는 육군의 기능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DIU는 국방부에서 직접 산하견의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접목하는 채널이라 보시면 되고 미래사령부는 육군의 미래 전투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만든 기능사령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업무적으로는 연관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아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미래사령부 밑에 여러분들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은 미래사령부 조직도를 잠깐 혹시 가지고 계신 분 보시면은 뒤에 미래사령부 밑에 세 번째 전투체계부라는 게 있습니다. 전투체계부. 이 전투체계부가 뭐 하는 데냐면 기존에 육군장관실 밑에 있던 획득 조직입니다. 이 획득 조직이 미래사령관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전투체계부장은 육군 소장인데 이 전투체계부장은 장관실의 획득 조직 참모로서도 일을 하고 미래사령관의 획득 조직 참모로서도 일을 하는 투캡을 쓰고 있으면서 전체 개념과 획득이 전부 같이 한꺼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미래사령부와 전투체계부는 국방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DIU 조직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방위산업청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하면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조직별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이건 누구입니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이제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현재 기존에 있던 조직과 기능 배분을 어떻게 하면 빨리 그 단기간 내에는 어떻게 서로 협업을 시킬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만들 것인지 이거를 진지하게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 리더십이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각 전장 제대별로 갖추고자 하는 대드론 체계 자체가 다층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런 그 보관을 가지고 아까 지금 잠깐 그림만 제시했는데 그렇게 이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이 탐지의 어려움을 언급하신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탐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개체 하나하나가 날아다니는 것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최근 이제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나노 크기의 입자들을 조합한 그 무기 체계들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눈에 거의 띄지 않는 크기를 가지고 사실 또 무기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실제 저희들도 그런 분야를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앞으로 구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하나의 그 방향은 뭐냐면 전자기 파 전체의 그 흐름과 신호를 파악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군들 같은 경우는 한 4단이나 여단급 정도에서 전자기파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툴이 있습니다. 플래닝을 해서 그것을 계속 적용을 하는 거죠. 하면서 그것이 작전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전자기파와 대역은 어떻게 보호를 하고 적이 사용하는 전자기파와 원천은 어떻게 제거를 하고 재밍을 하고 못하게 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금 개념 연구를 하고 그것을 소요를 제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공격하고 거기에 대한 카운터 방식으로 이 물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어쩌면은 지금은 우리가 전장에서 공중 우세권이 전장의 승패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제 화두를 던지는 것은 앞으로는 전장에서 누가 압도적인 전자기 우세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산하견에서도 모두 좀 영향을 좀 결집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짧게 코멘트나 뭐 해주실 분 있으면 예, 유정기 박사님. 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왔습니다. 아까 신인호 장군님 그 발표 자료에도 나오는데 18년도에 무인 이동체 기업이 18개, 103개라고 나오고 그 중에 5년 이하인 데가 69개, 1년 이하짜리는 3개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면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는 새로 만들어진 기업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적기도 하고요. 그 업체가 스스로 매출을 내서 이렇게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수준에 오지 않았다는 뜻이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무슨 매출을 만들어내고 그 수입을 만들어내는 이런 정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이런 분들이 있고 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기술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빨리 드론이라는 이런 이제 쿼드로콥터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기술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의 드론을 보면 커도 30분, 작아도 30분입니다. 비행시간이. 그래서 비행시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상을 못합니다. 바람 불면 그 30분도 10분 뭐 이렇게 확 줄어들고 바람에 대응하는 능력은 어떠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역학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자장 교수님 학교에서 에어로다이나믹스, 다이나믹스, 플라이트 다이나믹스 앤 컨트롤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쪽에 이 드론 관련된 그런 과목이 좀 개발돼 가지고 학교에서의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 교육이 뭐 없진 않겠지만 약간 최근에 어떤 업체 연구소에서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 가는데 바람 불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느냐,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를 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 헬리콥터에 관해서는 이런 과목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뭐 쿼드로콥터나 요즘 유행하는 그런 거에 관한 과목은 없어서 그 과목 개발 같은 거를 해서 좀 기초를 다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제안드립니다. 이상. 예,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사실 그 일반인들이 보면은 드론이 지금 다 개발된 것 같은데 진짜 군이나 경찰이 쓰려고 보면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정말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지금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에서 동의를 하고 그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홍영표 우리 대표님께서 또 시간 맞춰서 클로징 하러 오신 것 같은데 한번 마지막 마무리 아니 죄송합니다. 저 뭐 회의가 이제 제가 늦어져서 늦게 왔고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충분히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드론도 좀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이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어서 얼마 전에 대기업에서 수소를 연료로 하는, 그래서 2시간 동안 제공이 가능한 걸 개발한 걸 제가 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해놨는데 아니 자기네들은 이 대기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전혀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좀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아무튼 우리 군이 그리고 또 좀 선도적인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분야고 또 군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군하고 군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는 시스템을 좀 이렇게 이 생태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참고로 지금 우리 군이 큰 뭐 국방계획 2.0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군이 큰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정말 육사 같은 데서도 육사 교육이 대부분 이공계 공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 육사뿐만 아니라 장교분들도 이런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키워서 언제라도 벤처기업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군의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 나온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이런 자원들이 계속해서 기본 임무를 하면서도 그 전문성을 키워가는 그런 시스템을 키우고 그것을 또 저는 드론 분야 같은 데서 좀 모범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군 출신들이 정말 드론에서 세계 1위 기업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좀 그것을 저는 뭐 국방위 하면서 계속 그런 주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그래서 또 펀드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도 좀 연구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뭐 자료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예. 홍 의원님 마무리 아주 발언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가 국방과학연구소의 어떠한 드론 관련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또 방위사업청이 그런 걸 위한 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을 좀 확보할 것 같고 이렇게 돼서 한 10년, 5년 내지 10년 내에 저희가 이 국방용 드론 쪽에 5대 강국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여러 내외 기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본 행사를 주최한 국회 신성장 산업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진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홍영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방부 정경두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국방위 김분현 수석 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김관호 상임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주관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일정상 부득이하게 소장님께서 불참하시고 강태원 부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육군교육사령부 신인호 전투발전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국방과학연구소 박병서 지상기술연구원 레이저무기체계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신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윤광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자분들은 토론과 발제에 앞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부득이하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소개를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들어 날씨가 가장 춥다는 오늘인데도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에 회의 장소가 많이 동시에 개최되다 보니까 너무 작은 장소에 모셔서 좀 불편하게 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홍영표 의원하고 함께 신성장 산업포럼을 이제 운영해 오면서 이번에 ADD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게 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드론이 여러 가지 용도에서 미래의 배송 수단, 이동 수단, 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모두 집약된 그런 이제 이동체 산업적인 활용도가 아주 높은 그런 분야인데 그래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제가 지난 6월달에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제 책을 드론을 통해서 전달받는 걸 했더니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드론 시장의 현실을 보면 전 세계 총 드론 생산량의 70%가 중국에서 생산될 정도로 비중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드론 산업 발전에 상당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에 드론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 드론의 안전성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위 안티 드론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는 문제가 우리 국방부의 또 중요한 정책 과제로 등장을 해서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경두 국방장관이 함께 해주신 것은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 가지신 것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두 가지 법을
전파법과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토론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심도 깊은 또 토론을 통해서 좋은 대안들이 제안되고 그것이 우리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또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님 함께 하셨는데 좋은 그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계 드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발전시키면서도 우리 국방에 주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좋은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론회를 모두 저희 국회 쪽에서 주관해 주신 것은 전부 우리 홍영표 공동대표시여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안규백 위원장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또 우리 김봉관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홍영표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신성장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입니다. 이제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렇게 좀 뜻있는 그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드론 시대 신성장 동력으로서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분들과 또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윤관준 교수님을 비롯한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임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데도 우리 정경두 장관께서 직접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인영 원내대표 또 안규백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병관 의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김진표 대표님하고 오래전부터 이 신성장 포럼을 함께 해왔습니다. 제가 이 드론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진 게 2014년입니다. 그때 그 민간 부분에 드론 협회가 있었고 그때 그 드론 산업이 당시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걸 발전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 제도와 환경이 이 제약되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때 안타깝게 들었던 것이 우리가 중국보다 드론에 대해서 먼저 시작했는데 중국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거를 좀 그래도 국회에서 제도도 빨리 만들고 당시에는 또 드론을 갖다가 테스트해 보려면 그런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군사보호 구역이 많아서 웬만한 데서 구할 수가 없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던 것이 14년입니다.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아마 그때는 제가 산업위에 있었는데 한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제가 국방위로 와서 국방위에 와서 지금 우리 군에서 국방개혁 2.0 또 우리 군의 현대화 이거와 연관해서 이제 드론부 부대라든가 이것을 제가 실제로 이제 시연하는 걸 보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드론이 발전하고 있고 아마 이게 상상을 우리 일반 국민들은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 산업 하면은 그 드론에 또 따라다니는 건 안티 드론인데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거의 비슷한 규모로 이렇게 시장이 커질 텐데 우리가 이런 데서 기술이 굉장히 지금 뒤처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앞으로 2년 후면 한 36조 7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현재 26년에 한 4조 4천억 세계 기술 경쟁력 5위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는가 이렇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저는 우리 군이 사실 드론뿐만 아니라 4차 과학혁명을 토대로 한 군의 어떤 현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올 연초에 우리 국방부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 때 참석을 했는데 6회 공군이 다 4차 산업혁명을 보고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사실 이 드론 분야는 군에서도 이걸 선도하고 또 민간 부분과 서로 융합해서 할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저희가 어떤 국가적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지금 우리가 뒤처져 있는 이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무튼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이렇게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오늘 이제는 드론 시대다 이런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진표 의원님 그리고 홍영표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 신성장 포럼 소속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방과학연구소와 사단법인 한국무인기 시스템협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주제의 발표와 또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키워드 AI, 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 3D 프린팅, 클라우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 여러 가지 워딩이 우리 곁으로 와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이런 분야의 기술 경쟁에 유리하도록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래 우리 사회의 먹거리가 이런 경쟁과 또 전쟁에서 앞서느냐 뒤처지느냐에 완전히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경쟁과 전쟁에서 앞서는 나라가 미래의 강국이 될 것이고 뒤처지는 나라는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전쟁에 비견되는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래 산업일수록 국가 규제 체제의 경쟁력이 경쟁의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도 시급하게 이 분야에서 규제 개혁에 나서서 새로운 산업과 또 체제에 물꼬를 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서 원칙 위주의 큰 틀의 규제로 재편하는 규제 개혁 방안도 그런 측면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산업 같은 신산업 분야를 선점하는 것은 경제는 물론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김진표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이 드론 공격을 받아서 세계 유가가 휘청거리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작은 드론 하나가 세계 경제를 순식간에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이었습니다. 드론은 이미 세계 안보 경쟁의 총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드론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안티드론 기술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과 안티드론은 민간과 군의 합동 연구가 가능하고 안보라는 공적 영역의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모이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함과 동시에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이 균형 잡힌 논의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국회에서 입법과 또 예산 이런 뒷받침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국방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말 세미십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한 그 세월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되묻고 또 새로운 시간을 다가오는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모색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1년 12달 하루 23시간, 24시간이 무슨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또 다른 새로움을 출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론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새로운 처방과 더 발전된 고민을 모습을 갖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시간의 중요성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드론과 또 안티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맡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오늘 사계의 전문가가 다 모이신 만큼 뭔가 기대 이상으로 수확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병관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신성장 산업포럼의 회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드론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오늘 또 주제가 주로 이제 안티 드론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존에 민간에 계신 분들과 이제 안티 드론 얘기를 하면 뭐 제머를 이용한 격추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직접적인 충돌 내지는 추돌을 통해서 경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격추가 아니죠. 그냥 충돌해서 무력화시키는 방법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이제 동계올림픽 때도 안티드론이 문제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그물을 이용한 그 포획 뭐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배치가 돼 있었고 한데 오늘 안티드론은 그 역시 군에서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뭐 레이저를 이용한 격추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이 개념은 물론 이제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는 것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드론이 여러 가지 우리 실생활에 유익한 그 장비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번 이제 사우디에서처럼 뭐 자폭 무인기 기존의 이제 감시와 촬영에 유지해서 이게 무기 체계로까지 변화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안티드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군 혼자서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군과 민관이 함께 잘 대처를 해 나가야만 우리 드론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또 안티드론의 도 잘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성장 산업포럼에서 기존에는 뭐 자동차라든지 주로 이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산업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왔습니다만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국방부와 ADD와 함께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관이 함께하시는 방안들을 찾아보고자 이런 오늘 포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경도 국방부 장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포럼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도 좋지만 오랜만에 그동안에 군생활을 하면서 좋은 인연 맺으셨던 그 많은 분들 이 자리에서 얼굴 뵈니까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진표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김병관 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기술의 발달은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켜왔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장의 영역이 다차원적으로 확대되고 무기체계의 첨단화, 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그런 안보 위협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은 영상 촬영, 농약 살포, 인명 구조, 환경 감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고부가가치의 신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첨단 기술과 융합되어 미래 전장의 핵심 무기 체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우디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드론이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개인과 단체 그리고 중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엔티드론 기술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은 현대전을 준비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드론 정찰기, 전투기 등 무기 체계와 엔티드론 체계 개발을 위한 R&D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건설에 매진하는 가운데 무인 전투체계 개발 분야를 8대 국방 전략기술의 하나로 선정하고 유무인 복합체계 전투수행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지난 9월 정찰 드론, 무장 드론, 전자전 드론 등을 갖춘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해서 운용하고 있고 무인 전투 차량과 정찰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공군은 서산 비행단을 최초의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으로 시범 구축하고 불법 무인 항공기 탐지 및 무력화를 통해 안정적인 항공작전 및 기지방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엔티드론 체계 및 무인기 감시 통제 체계를 시범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도 무인 수상정, 잠수정, 항공기, 드론, 수중 로봇 등 다양한 해양 무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등 국방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임무 수행 능력과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민간 분야의 첨단 기술과 우수 상용품을 군에 적극 도입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최적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성장 산업 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육군 드론봇 대드론 전투발전 추진 방향과 엔티드론 연구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드론과 엔티드론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가 드론과 엔티드론, 무인기 산업의 기술과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가들의 지혜와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마련해 초대해 주신 김진표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님,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김명관 의원님을 비롯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태훈 부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나라 지키는 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왜 웃으셨습니까? 국가 국민경제 관점에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드론 산업 발전과 드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김병관 의원님, 정경두 장관님, 김bun현 수석 전무님 등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를 다 해왔는데 사실 그 앞에서 다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중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간드리겠습니다. 또 지루하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역사가 항상 그 반복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변 사강에 아주 강한 주변 사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침략을 많이 당했고 심지어 이렇게 식민지까지 이런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구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목을 주고 그들의 팔다리 4개를 자를 수 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원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거는 내게는 2개의 꿈이 있는데 하나의 꿈은 우리 연구원 출신들이 노벨 과학상을 받는 거고 하나의 꿈은 오늘 이런 것 같이 세계 10대 기업에 우리 연구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10대 기업의 1-2개 정도를 우리 연구소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런 의아해하는데 제가 그렇죠. 제가 군대 생활 33년 했는데 소령 때 시애틀에 마이크로소프트 시애틀에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내려오면서 보면은 그 샌프란시스코에 거기에 보면 이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그 당시에 그 주차장에서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창업을 했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한 세계 10위 정도 기업인데 우리도 충분히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다. 페이스북이 뭡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2-3년 전에 만들었던 아이러브 스쿨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더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아니라 5년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그런 세계 10대 기업에 1-2개 정도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 2개가 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기본 임무에도 충실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기하는 연구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